안녕하세요. 요양맨입니다. 누구든지 텐베거의 꿈을 갖고 신규 종목들을 찾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텐베거 후보 종목인 템퍼스 AI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퍼스 AI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밀의학 분야의 혁신을 이끄는 기업입니다. 주로 암 관련된 분야, 심장 관련된 분야에서 개인화된, 이게 중요하죠. 개인화된 치료를 위해 AI를 활용한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중 모달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의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실증적인 치료 시스템 제공을 합니다. 템퍼스 AI는 의사나 병원이 환자의 개인 맞춤 치료에 도움을 주는 AI 기반 정밀의학 솔루션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는 기업입니다. 템퍼스 AI의 창립자이자 CEO는 에릭 레프코프스키인데요. 이 사람은 성공적인 연쇄 창업가로 알려져 있고 그루폰이라고 예전에 상당히 유명했던 그 큰 기업이었죠. 쿠팡도 결국 그루폰하고 비슷한 영역에서 시작해서 현재까지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와 그루폰의 창업자였고 그 이외에 미디어뱅크, 에코글로벌 로지스틱스 이런 기업들을 설립한 경력이 있습니다. 성공한 창업자이자 경영자라고 할 수 있겠죠. 미시간 대학 로우스쿨에 1994년까지 법학 박사를 취득하였고 이 회사의 창업 계기는 아내가 암투병을 했었는데 암투병 중에 AI를 활용하면 개인화된 치료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영감을 얻어서 템퍼스 AI를 창업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CEO 직책을 맡아오고 있습니다. 템퍼스 AI의 주요 주주들을 한번 봐야죠. 우선 CEO가 약 33%를 갖고 있고요. 브래드 키웰이란 사람이 이 사람은 레프코프스키하고 여러 회사 미디어뱅크, 에코글로벌 로지스틱스 이런 회사들을 함께 창업한 동업자인데요. 브래드 스킬이란 사람이 약 10% 정도를 갖고 있고요. 주요 기관으로는 레드스카이, 소프트뱅크 있고요. 아크 인베스트먼트도 주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전반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한번 보면 템퍼스 AI는 헬스케어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죠. IPO는 24년 작년 6월 달에 IPO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신생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료에 따라서 조금 틀리지만 2023년도에는 종업원이 1950명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나스닥에 상장돼 있고 티커는 TEM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3년도 말 기준으로 8빌리언 정도 되는 회사이고요. 이 참고적으로 보면 이 미국에서는 300밀리언 이하의 제품을 마이크로캡이라고 하고 2빌리언 이하를 스몰캡, 2빌리언에서 10빌리언 사이를 이제 미드캡이라고 합니다. 이 범위에 들어가 있는 중견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회사는 아니고요. 말씀드렸듯이 이 자료가 2023년도이기 때문에 뒤에 가서 좀 업데이트를 하긴 할 건데 일단 보면 레버뉴는 TTM 기준으로 640밀리언, 그 다음에 넷 인컴은 마이너스 800밀리언, 다음에 EPS도 마이너스 8, 현재 적자 기업이죠. 이게 2024년도에는 좀 업데이트가 되긴 했는데 일단 이런 참고를 한번 해보고요. 전체적으로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템퍼스 AI는 개인화된 환자 치료 솔루션을 제공하는 AI의 기반이고요. 정밀의학 솔루션 분야의 선구자로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적자 기업이고요. 캐시 런웨이는 약 15개월 정도 된다라는 점. 그러나 이제 매출 성장률은 굉장히 가파르다는 점이 있고요. 흑자 전환은 2026년 내년이죠. 내년 중순에서 말 정도로 예상이 된다라는 점. 항상 주가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때 퀀텀 점프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예정대로 이 시점에 흑자 전환이 된다면 올해와 내년에 주가는 상당히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이 되게 중요한 점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의 적정 주가를 어떻게 보느냐 US 45달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 이 수준에서 진입을 한다면 내년 말까지는 수익이 꽤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전략은 적정 주가 근처로 떨어지면 이 분할 매수로 진입을 해서 2026년 말까지 다시 말하면 흑자 전환 이후까지 보유를 한다. 이것이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AI 산업 밸류체인의 하단에 전기가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기술이 소형 원자료 관련인데요. 이 분야 투자에 관심이 있어서 시장에서 주목받는 뉴스케일 파워와 오클로 두 기업을 한 번에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분석을 위해서 스톡 어널리시스, 트레이딩 뷰, 야후 파이낸스, 구글 파이낸스 뭐 이런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먼저 뉴스케일 파워인데요. 뉴스케일 파워는 소형 모듈
모듈식 원자로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최초로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로부터 SMR 설계 인증을 받은 기업이죠. 77메가와트급 SMR을 개발하여 6개에서 12개 정도의 모듈을 조합하여 대형 원전을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는 유타 연합 공공전력계획 UAMPS라고 하는 곳과 협력해서 아이다호 국립연구소 부지에서 UAMPS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고 하고요. 2029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오클로인데요. 오클로는 미국 차세대 마이크로 원자로니까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 SMR보다 훨씬 작은 거겠죠. 마이크로 원자로 개발 기업으로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전력 시장을 타겟하고 있고요. 뉴스케일 파워보다 더 작은 초소형 원자로 1에서 2메가와트급이라고 합니다. 를 설계하며 데이터 센터와 같은 소규모 전력을 공급을 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특이한 점이 오픈 AI로 유명한 샘 알트먼이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항상 기업을 분석을 할 때 어떤 사람이 기업을 맡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는 편인데요. 여기서도 누가 CEO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케일 파워는 존 홉킨스라는 분이 CEO를 맡고 있고요. 그분은 1989년 미국 건설회사인 플루오르에 입사한 후 글로벌 사업 개발 부문의 임원으로 2013년 뉴스케일 파워로 이직하여 현재까지 CEO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상공회의소 이사와 미국 원자력 연구소 집행위원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주요 주주로는요. 뱅가드 가 7.8%, 블랙록이 5.7% 갖고 있고요. 특이한 점이 한국 기업이나 개인들이 뉴스케일 파워에 많은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 총량이 64%나 된다고 하네요. 그 중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있고 IBK 증권 있고 이렇습니다. 오클로는 제이콥 드윗이라는 분이 CEO를 맡고 있는데 이분은 MIT 원자력 공학과이고 미국 에너지부 DOE라고 하죠. 디파트먼트 오브 에너지. 이곳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2013년에 동업자와 함께 오클로를 창업했다고 합니다. 2014년에 샘 올트먼과 함께 만난 이후에 이 샘 올트먼도 이 회사에 투자하여 현재 그 의사회 이장으로 활동 중에 있다고 하네요. 주요 주주로는 투로 캐피탈 11.4%, 그다음에 CEO 이분이 한 11%, 그다음에 동업자인 캐롤라인 콜레인이라는 분이 1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두 회사를 전체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 볼 건데요. 일단은 주요 차이점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케일 파워는 주요 투자자 중에 아마존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오클로는 유명한 샘 올트먼이라는 사람이 들어가 있고요. 뉴스케일 파워는 NRC 이곳으로부터 SMR 설계 인증을 받았고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업계 최초이고 현재까지는 유일한 그런 라이센스라고 합니다. 오클로 같은 경우는 SMR 인증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 2025년의 목표로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용화 목표는 뉴스케일 파워는 2029년이고요. 오클로는 2027년이라고 하는데 너무 낙관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코멘트 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받는 편인데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에너지부로부터 약 13억 달러를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한 번에 받은 건지 아니면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쭉 나눠서 받는 건지 그 정보를 제가 찾을 수는 없었고요. 오클로는 이런 식의 투자가 아니라 공급 계약 체결을 받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두 회사의 원자로 설계나 승인 상태를 보면 위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원자로의 종류가 좀 틀리고요. 일단 뉴스케일 파워는 77메가와트급의 이제 모듈식 원자로입니다. 이것을 6개나 12개 정도로 조합을 하면 큰 원자로를 하나 대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오클로는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1에서 2메가와트급 정도의 마이크로 원자로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오로라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두 회사를 쭉 훑어볼 텐데요. 뉴스케일 파워는 인더스트리얼 섹터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오클로는 유틸리티 부문에 속해 있습니다. 일단은 속해 있는 섹터를 보면 얼추 알 수 있을 법한 것이 이 뉴스케일 파워가 좀 사이즈가 커 보이죠. 이쪽은 인더스트리얼이고 이쪽은 유틸리티고 상대적으로 좀 작아 보입니다. 뉴스케일 파워는 2007년도에 설립을 했고 오클로는 2013년도에 설립을 했고요.
뉴스케일 파워는 종업원이 약 400명 정도. 이게 2023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2024년 1년 동안에 또 좀 많이 늘지 않았을까? 뒤에서 한번 체크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클로는 매우 적네요. 종업원이 현재 100명이 안 되는 수준이고요. 뉴스케일 파워는 2022년 5월에 뉴욕 증시 상장했고요. 오클로는 작년이죠. 2024년 5월에 역시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의 마켓캡은 현재 이제 6.09 빌리언.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자료가 2023년도 말 기준이거든요. 뒤에 가서 2024년도 업데이트 할 때는 다시 보도록 할 거고요. 오클로의 마켓캡은 5.61 정도. 그래서 좀 비슷한 규모이죠. 그 다음에 레버뉴는 TTM 기준으로 7.3 밀리언. 마켓에 비해서 상당히 미미한 매출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클로는 TTM 기준으로 제로입니다. 아직 매출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넷 인컴은 마이너스 80 밀리언, 오클로는 마이너스 565, 상당하죠? 그런 상태로 보여집니다.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위의 분석은 스톡 어널리시스, 트레이딩 뷰, 그 다음에 이제 야후 파이낸스, 구글 파이낸스, 그 다음에 마켓비트 같은 공개된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참고한 것이고요. 회사 내부의 정보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분석이 틀릴 수도 당연히 있고요. 더욱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건 이미 투자하신 분이라면 저의 결론이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의 투자를 하기에 앞서 그것이 제대로 된 투자인가를 판단을 하기 위한 분석이기 때문에 지극히 주관적이라는 점 다시 한번 밝혀두시고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뉴스케일 파워는 소형 SMR 원자료 기술 기업이고요. 오클로는 그보다 더 작은 마이크로 원자료 기술 기업이죠. 두 기업 모두 매출이 모두 적거나 제로입니다. 당연히 적자 기업이고요. 그것도 큰 적자의 기업이고요. 뉴스케일 파워의 캐시 런웨이는 3개월입니다. 지금 당장 돈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오클로의 캐시 런웨이는 50개월, 상당히 넉넉한 편이죠. 숫자에 기반한 적정 주가 계산은 의미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 분야, 이 두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장기 투자를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 물론 야수의 심장을 어느 정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분석에 따른 전략은 저라면 이 두 종목에 대한 투자는 지금 당장 하지 않겠다. 뉴스케일 파워는 웨이트 앤 씨죠. 외부 자금이 들어오는지 이게 중요하고요. 오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웨이트 앤 씨인데 매출이 언제 나오냐, 이 두 가지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요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트럼프 공약 중 우주 산업이 있었죠. 대표적인 수혜 기업이 아마도 스페이스 X겠지만 비상장 종목이라 저 같은 개미에겐 그림의 떡이죠. 대신 저는 로켓랩을 째려보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두 기업을 비교하자면 스페이스 X는 버스 같은 거고 로켓랩은 택시라고 생각하면 될 듯 합니다. 단 사람을 태우는 게 아니고 화물을 주로 태우는 거겠죠. 스페이스 X는 큰 덩치에 많은 화물을 싣고 정해진 스케줄로 운행을 하는 반면에 로켓랩은 상대적으로 작은 덩치에 작은 화물을 싣고 시도 때도 없이 자주 운행을 한다는 점이 틀릴 것 같습니다. 대충 이렇게 두 기업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로켓랩은 2006년도에 설립된 로켓 제조 및 발사 서비스 제공 업체입니다. 캘리포니아 롱비치에 본사를 둔 우주항공 전문 기업이고요. 소형 위성 발사 서비스와 우주 시스템 개발 분야에서 상업적 우주 발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체 제작한 소형 위성과 인공 플랫폼, 인공위성이겠죠? 이것들을 핵심 제품으로 갖고 있고요. 소형 위성 발사 시장 점유율이 약 30%를 차지하는 업계 리더입니다. 주요 서비스로는 커스텀 위성 설계, 정밀 궤도 투입, 재진입 캡슐 개발 등 좀 더 많은 부분으로 확장 중에 있고요. 현재 미국과 뉴질랜드 두 곳에서 자체 소유한 로켓 발사 기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로켓랩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북반구인 미국과 남반구인 뉴질랜드에서 발사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북반구와 남반구에 발사장을 두어서 다양한 궤도에 위성을 쉽게 투입할 수가 있고요. 특히 극지 궤도나 태양 동기 궤도 같은 특수한 궤도 접근에 용이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지구 자전 방향으로 발사를 하면 발사 속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연료를 절약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남반구와 북반구에 모두 발사장이 있어서 이 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세 번째로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 남반구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미사일을 쏘면, 그러니까 로켓을 쏘면 그 방향으로 휘는 홀리올리 효과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고려해서 발사 전략을 남들보다는 쉽게 세울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둘 중 한 곳의 기상 조건이 좋지 않을 때 다른 발사장을 활용할 수가 있어서 발사 일정상 대단히 유연성이 높다고 하네요. 로켓랩이 어떤 제품을 갖고서 이 시장에 들어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크게는 발사 시스템, 다시 말하는 이제 로켓이겠고요. 두 번째는 우주 플랫폼, 인공위성인데요. 일단 로켓 쪽에서는 소형 로켓인 일렉트론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큰 로켓인 뉴트론이라는 제품은 현재 개발 중이고요. 일렉트론을 먼저 보면은 이렇게 작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크고요. 사실 요게 작은 게 아니죠. 이게 이제 18m나 되고 이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현재 갖고 있고요. 일렉트론은 탄소 복합 소재 구조체로 전체 중량이 12톤 정도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이 성능은 한 300kg 정도 화물을 싣고서 저궤도까지 투입이 가능하고요. 발사 단계는 7.5 밀리언 정도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큰 감이 없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정도 비용은 업계에서 놀랄 정도 수준의 저렴한 그런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주당 2회,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씩 발사가 가능한 고빈도로 운영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재사용 가능한 부분에서 스페이스X의 경우에 역추진 로켓을 활용해서 되게 멋지게 이제 그 지상에 착륙을 해서 회수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제품은 그런 건 아니고 쏜 다음에 제품이 바다에 이제 낙하산을 달고 떨어지면 바다에서 회수하는 그런 회수 방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뉴트론입니다. 현재 개발 중이고요. 이 제품은 상당히 큰 제품입니다. 2026년도에 상용화를 목표를 하고 있고요. 스페이스X의 펠컨 9 영상에서 우리 많이 봤죠. 그 제품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자료에 따르면은 비용은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가성비를 중요하게 따지는 그런 제품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가 인공위성인데요. 제품 이름이 포톤이죠. 이 포톤은 200kg에서 300kg 정도의 소형 위성이고요. 이 제품이 업계 표준화 플랫폼으로 인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실적으로는 나사의 달 탐사 미션을 수행했다라는 것이 있고요. 로켓랩의 비즈니스 모델은 수직 통합형 우주 인프라입니다. 발사체, 그러니까 로켓을 개발하고 제조까지 다 하고요. 이 위성도 개발하고 제조까지 다 하고요. 그것을 쏘아서 궤도까지 올리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것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로켓 발사를 상업적으로 하는 시장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이 큰지 이게 감이 없어서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자료의 출처는 유로 컨설트라는 곳이고요. 이 자료에 따르면 여기가 이제 2023년도죠. 2023년도에 2.8 빌리언에서 2030년도에 14.4 빌리언까지 성장을 하는 걸로 나타나 있고요. 매년 성장률은 26.4% 정도로 매우 큰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로켓랩의 CEO는 뉴질랜드 출신의 피터 백이라는 분인데요. 특이한 점이 이분은 대학 교육을 받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로켓과 기계에 대한 열정이 남달라서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독학으로 지식을 쌓았고요. 독학으로 지식을 쌓는데 이렇게 큰 기업의 CEO, 창업자이자 CEO까지 된 걸로 보면은 이분도 아마 천재성을 타고나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1995년에 피쉬 앤 페이클이라는 곳에서 금형 개발하고 제작자로 일을 했고요. 그 와중에 이제 로켓 추진 장치들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인더스트리얼 리서치라는 곳에서 소재 관련된 연구를 했고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로켓랩을 설립을 했고 현재까지 CEO로서 회사를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의 개요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인더스트리얼 섹터에 속해져 있고 2006년에 창업이 되었고요. 현재 종업원은 1656명 정도로 나와 있고요. 나스닥에는 2021년 8월에 상장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티커는 RKLB입니다. 회사의 주요 주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백 창업자죠. 이분이 약 10%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으로서는 디어 매니지먼트, 뱅가드, 블랙록 이런 데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면은 꽤 유명한 기관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기관들은 상당히 퀄리티가 높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으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카이랩은 메가 트렌드를 타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이고요. 트럼프 수혜 종목이다. 두 번째는 소형 우주 발사체 기업 중에서 1위다. 마켓 시어는 30%. 하지만 부채도 많은 기업이다. 그 다음에 위협적인 점이 메가 경쟁자가 시장을 진입을 하고 있다.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같은 거죠. 그렇지만 희망적인 점도 있다. 26년에서 27년 사이에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 흑자 전환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자금은 충분하다. 기본 전략을 말씀드리자면 25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5% 구간을 진입 구간으로 잡으면 될 것 같고, 매수에 성공하면 1년에서 2년 흑자 전환 이후까지 보유하는 걸로 기본 전략을 삼겠습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AI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야가 사실 음성 AI 분야입니다. 어제 저녁만 해도 TV를 보면서 채널 바꿔줘, 넷플릭스 틀어줘 이랬었고요. 아이폰에 시리아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거, 이렇게 말 거는 거 이제 신기한 일도 아닙니다. 음성 AI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운드하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운드하운드는 2005년 설립된 음성 인공지능 플랫폼 기업으로 2022년 사운드하운드 AI로 개명하였습니다. 자동차, 레스토랑, 금융, 의료보험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에 대화형 음성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독자적인 기술인 스피치 투 미닝, 딥 미닝 언더스탠딩과 같은 기술로 기업용 맞춤형 음성 비서, 주문 시스템, 콜센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에 기업 AI 소프트웨어 회사인 아멜리아를 인수하였고, 금융 서비스, 보험 의료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혔습니다. 본사는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운드하운드의 CEO가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요분이 케이반 모하베르라는 분인데요. 케이반 모하베르는 사운드하운드의 창립자이자 CEO로 이란에서 태어나 청소년기에 캐나다로 이주했고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했음에도 학창시설 성적이 대단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론토 대학에 진학하였고, 미국으로 이주해 스탠포드 대학에서 전기공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인슈런스 핫라인닷컴이라는 곳에서 CTO로 재직했고요. 2005년 사운드하운드를 공동 창립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에 있습니다. 2023년에 음성 AI 분야에서 오토메이션 앤 셀프 서비스 어워드를 수상하였다고 합니다. 사운드하운드 AI에 대한 간략한 회사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더스트리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에 속해 있고, 섹터는 테크놀로지. 2005년에 창업했고요. 현재 인플로이는 260명 정도 있고요. 나스닥에는 2020년 4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티커는 SOUN입니다. 주주 리스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뱅가드 계열이 두 군데나 들어와 있습니다. 요거 합해가지고 16%가 좀 넘고요. 블랙록 들어와 있고요. 스테이트 스트리트, 그 다음에 지오드 캐피탈 들어있고요. 이렇습니다. 좀 특이한 게 우리나라의 뭐 퍼션은 좀 작지만은 미래 에셋이 들어와 있습니다. CEO인 케이반 모하제르가 주식을 매우 적게 갖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사실 들여다보면은 이 회사는 주식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클래스 A하고 클래스 B죠. 클래스 B는 이제 경영자들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주당 의결권을 10번 사용하는 그런 형식의 주식인데요. 이 클래스 B를 많이 갖고 있고요. 유통되는 보통주는 매우 적게 소유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회사의 제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하운드는 크게 이 네 가지 제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첫 번째는 하운디파이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은 자동차 스마트홈에 인베디드로 들어가는 솔루션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객 서비스를 담당하는 대화형이겠죠. 챗아이라는 것이 있고, 주로 식당들에서 사용하는 솔루션인데, 식음료 주문이나 예약 관리를 하는 스마트 앤서링이라는 제품이 있고, 주문을 하는 오더링, 스마트 오더링이라는 음성 인터페이스 제품을 갖고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보겠지만 제품 활용 사례는 현대자동차에 음성 비서가 탑재되어 있죠. 화이트캐슬, 미국의 햄버거 체인이죠. 햄버거 체인에 이제 드라이브 스루 할 때 음성으로 주문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벤츠에도 현대자동차 비슷하게 음성 인식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스터카드 음성 결제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B2B 사스, 요거는 이제 월간, 연간 구독료를 받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라이센스, 요거는 주로 자동차나 반도체 회사에 그 기술이 인베딩 되는 그런 권한에 대한 판매 수수료고요. 그 다음에 트랜잭션 수수료가 있는데, 요거는 스마트 오더링 할 때, 음성으로 이제 결제를 할 때, 마치 카드에서 결제할 때마다 수수료를 떼가듯이 음성으로 결제하면 수수료를 떼가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사운드하운드가 속해 있는 시장의 TAM,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을 한번 보는데요. 시장이 얼추 생각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클 것인데 숫자를 한번 보면 단위는 1빌리언 US 달러고요. 2024년도에 이제 3빌리언 달러가 2030년도에는 20.4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연평균 성장률은 37.1%나 되고 있고요. 참고로 이 자료는 여기서 마켓앤마켓이라는 리서치 센터에서 갖고 온 것입니다. 시장이 어마무시하게 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빅텍은 이 음성 AI 시장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구글 들어와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들어와 있고, 메타 들어와 있고, 아마존 들어와 있고, 심지어는 오픈 AI도 지금 진출을 하고 있고요. 시스코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큰 대신 경쟁도 엄청 큰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사운드하운드한테 큰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그건 비상장 회사인 아멜리아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 회사가 하는 일은 제가 찾아보니까 대화형 AI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이고요. 사운드하운드가 아멜리아를 인수한 데는 전략적으로 크게 세 가지 효과가 있다라는 게 이제 업계의 통설인데요. 그 첫 번째가 이제 기술 통합입니다. 사운드하운드가 갖고 있는 음성 AI 기술에다 아멜리아가 갖고 있는 대화형 AI 플랫폼 기술을 합해서 지금 시장에 큰 플레이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빅텍들이. 아무래도 기술적인 난이도, 기술적인 레벨을 높이기 위한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시장의 확대입니다. 아멜리아도 비록 비상장 회사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이제 영업력이 꽤 높았던 기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500개 이상 글로벌 고객을 갖추고 있었다고 하고요. 특히 이제 은행권들이나 통신사, 사운드하운드가 들어가지 못한 그런 분야에서 나름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당연히 매출이나 수익의 증대를 보는 거겠죠. 아멜리아의 매출이 인수 당시 약 45밀리언 US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기대를 하고 M&A를 했는데 그 효과가 이번 4Q에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4Q가 꽤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요 위쪽에 있는 표가 사운드하운드의 이제 고객 리스트고요. 요 아래쪽에 있는 표가 아멜리아의 이제 고객 리스트라고 합니다. 한번 보면 먼저 사운드하운드는 여기 이제 현대자동차 있죠. 자동차 쪽이 꽤 많습니다. 스텔란티스 있고 기아 있고 여기 제네시스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클라이슬러도 있고요. 그래서 자동차의 내부에서 음성으로 이제 인공지능과 주고받는 그런 솔루션이 인베디드로 탑재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 영역이 그 레스토랑이나 식당 체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치폴레 유명한 미국의 그 타코 체인이죠. 멕시코. 그다음에 화이트 캐슬 그리고 햄버거 체인이죠. 파파존스가 있고요. 또 뭐가 있나요? 토스트 있고요. 유명한 또 판다 중국 음식점 체인점이죠. 캘리포니아 피자도 있고 이거 예전에 한국에 있었는데 대학로에서 봤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블레이즈 피자도 있고요. 여기 유명한 최근에 한국에도 들어왔죠. 파이브 가이즈 햄버거 집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큰 영역이 반도체 회사의 인베디드 솔루션을 제공하는 건데요. 퀄컴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 엔비디아도 들어가 있고요. LG전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반면에 아멜리아는 은행권의 솔루션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BNP 파리바 있고요. 슈라 있고요. 에어로 멕시코 항공사에 들어가 있고요. 텔레포니카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 네이비 아메리카 네이비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의 후지츠, 아식스 이런 데도 들어가 있고요. 영업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큰 시너지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요약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운드 AI는 음성 AI 솔루션 및 음성 AI 플랫폼 기업이다. AI 트렌드 주식이라는 점. 두 번째, 최근 있었던 M&A가 중요한 이슈였는데 회사의 사이즈는 커졌고 경쟁력도 과연 올라갈 것인가. 세 번째, 시장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큰 메가마켓이다. 하지만 그만큼 빅텍들도 들어와서 경쟁이 엄청 치열한 시장이다라는 점. 네 번째, 이 회사는 매출 이익 대비 운영 경비가 다소 큰 회사이다라는 점. 다섯 번째, 흑자가 될 듯 말 듯 한 게 벌써 몇 년이라는 거.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애를 태우게 만드는 주식이라는 점. 여섯 번째, 캐시 런웨이는 6.3개월로 계산이 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M&A 자금으로 나온 일시적인 현상으로 사실은 정확하지 않다라는 점. 굳이 추측을 하자면 한 1년 6개월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2024년 4분기 실적이 정말 매우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점, 드디어 M&A의 효과가 첫 번째로 나오는 거, 매출은 당연히 올라가겠지만 과연 어닝 부분에서도 M&A가 도움이 될 만한지 꼭 살펴봐야지 된다는 점,